예, 이제 객체장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여기 기억나시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객체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가지는 클래스와 객체, 상속, 다형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만 이 객체장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객체장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이 객체장 방법론을 만들어지기까지 이 여러 요든이나 럼버나 부치나 야콥슨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방법론을 막 개발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맨 밑에 나오는 UML이에요. 여기 보시죠. 럼버, 부치, 자콥슨으로 합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다. 유니파이스다.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뭐냐? 대충 그래요. 그래서 그 오늘 하면 그 UML에 대한 거하고 UML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ML은 이제 뭐 요거 약자고요. 그 다음에 뭐 모델링에 대한 개념은 이미 여러분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게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UML을 구성하는 이 모델링을 하면 그림을 막 그려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전달력이 좋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뭐 우리 그 구조조 방법론에서 DFD라는 걸 그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뭐 정보화학 방법에서 ER 모델링 같은 거에도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엔티티 릴레 ER 모델링에서 그 릴레이션 맺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UML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 있고 동작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무지하게 많고요. 여기 보면 이걸 왜 그리는지에 대한 목적들도 쭉 설명을 해놨어요. 뭐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수업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수업에서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세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이 세 가지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딱 맞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요, 요 유스 케이스, 클래스, 시퀀스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객체장 방법론을 쓸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것,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죠? 고객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끝나고 나면 그걸 정리하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 이런 거죠.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나머지 것들은요, 그때 필요할 때 만들면 되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내가 만약 도서 관리 시스템 만들겠다. 그럼 도서 관리 시스템이 딱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액터, 뭔가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나 외부 시스템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도서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 동그라미를 표현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각형의 시스템, 요거는 액터라고 하죠. 액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장치일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이걸 유스 케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서 관리 시스템은 대출 신청을 한다. 대출 신청이라는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대출 신청은 누가 써요? 대출자가 대출 신청을 한다. 그죠?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SMS를 통해서 대출한 정보가 전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유스 케이스는 뭐 이렇게 그리는 건데, 사실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셨겠지만 구조적 방법론에서 보면 DFT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DFT의 이게 모듈이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저장소,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죠. 역할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유스 케이스도 괜찮고 DFT도 괜찮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DFT를 더 선호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오래된 거 아니냐, 옛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유스 케이스 어쨌든 명목보다 실리를 따진다고 하면 전 유스 케이스보다는 DFT가 좀 더 낫지 않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스 케이스는 뭐냐면요, 동그란 게 유스 케이스고요. 요 사람 표시라서 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사각형은 시스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 어떤 유스 케이스를 가지는지를 식별하고 이 유스 케이스를 사용하는 액터들을 이렇게 식별을 해서 이렇게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것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내가 맨날 이렇게 시퀀스 다이어그램 뭐냐면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뭘 누르면 아래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뭐 누르고 해서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요게 시간의 순서로 요게 단위 작업들이고 단위 작업들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거는 여러분이 뭐 많이 봤을 거고요. 실제로 뭐 유스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건 만드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요 사각형 요게 한 작업이에요. 그죠? 보이시죠? 아래로 버튼을 누르니까 여기서 아래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요청 방향, 하나는 요청 방향이 되면 어떡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보셔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로그인 관리를 해서 로그인하고 나면 소정자를 검색해서 뭐 액티비티 활동별로 주문 신청하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죠.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른 것들도 많은데요.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뭐 기절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있는데 그건 요 뒤에 바로 나오니까 하고 이제 객체장을 할 때 보면 UML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UML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UML에서 주장하는 개발 절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처음에 개념 정립 단계, 정년 단계, 구축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제로 이제 상용화 시스템으로 옮겨놓은 전이 단계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념 정립이 되면 범위가 합의가 된 거죠. 범위가 합의가 되고 나서 정년 단계를 거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구현할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만들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서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랭귀지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만든다 이런 아키텍처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키텍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구축에 들어가죠. 그래서 구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용자 테스트를 받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사용자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배포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파이드 프로세스는 요 4단계 개념 정립, 정년, 구축, 전이 단계로 나눠지고요. 중요한 것. 요 한 단계가요. 요 한 단계는 항상 반복을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정년이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반복을 2번 하죠. 구축은 뭐 여러 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워터폴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만큼을 구축했다가 하나 추가해서 또 이렇게 늘려가는 식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클래스를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개발 얘기하는 이 반복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만약 예를 들어 개발한다고 치면 클래스를 처음에 한 개만 개발해서 테스트를 해봐요. 잘 되죠. 그럼 또 하나 개발해서 또 테스트 2개를 놓고 또 테스트를 해요. 연계해서 테스트 다 해봐요. 됐죠? 3개 놓고 또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3개를 한꺼번에 놓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세 개를 한꺼번에 개발한 다음에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한 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한 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배치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라는 게 UML 프로세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UML을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하건 처음에 개념 정립할 때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라프한 1단계만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좀 더 깊은 단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범위가 다 협의가 되고 아키텍처도 처음에 이제 뭐 DB를 쓰냐 마냐 이런 식으로 쭉 확장해 나가다가 전체 확정되고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UML 프로세스의 핵심은 뭐냐? 네 가지 단계가 있다. 개념 정립, 정연, 구축, 전이가 있고 각 단계는 반복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완성돼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UML 프로세스, UML 개발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와는 좀 많이 다르죠. 기존에 C나 이런 걸로 개발하면 그렇게 개발할 수가 없는데 요건 이제 객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 학기 때 이제 소프트 디자인 과목을 수강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뭐 TDD니 이런 개념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UML에서 이터레이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제 뭐 굳이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터레이션은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를 완료하고 하나의 클래스 추가하면 또 가능한 모든 경우를 테스트하고 이걸 또 계속 반복하는 걸 이터레이션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 UML 모델링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이제 뭐 앞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거 뭐 엉클박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때 UML 쪽에 유명한 아저씨죠.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죠. UML은 다이어그램이 많지만 자기는 5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시퀀스, 협력, 상태 다이어그램 이거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시해 드리는 거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뭐 필요한 만큼 그려도 되니까.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진 트리를 그리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상용화된 소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양을 보시게 되면, 자, 이진 트리를 그리는 핵심 로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추가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찾는 거 있고요. 요거 이진 트리는 원래 그거죠. 추가하고 찾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나머지 요런 것들은요. 요런 기타 함수들은 뭐 요런 데 쓰려고 만든 함수들이니까 실제로 쓰는 함수는 find하고 add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그래서 요 클래스가 트리맵 노드예요. 그러면 이제 이진 트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클래스죠. 그럼 요 클래스를 갖다가 만약에 얘가 어떤 사람이 이진 트리를 만들려고 하면 요 클래스를 갖다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걸 직접 쓰면 안 돼요. 직접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진 트리를 그리는 요런 클래스는 얘 말고도 수십 명이 이거를 쓸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거를 직접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만약에 얘가 혹시 바뀌면 find가 find 스로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를 사용하는 이 모든 놈들이 싹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되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 쓴다. 라고 하면 이거를 랩핑하는 템플릿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트리맵 노드인데 이거는 트리맵이라고 하나 만들죠. 가상으로. 여기도 보면 add하고 get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add는 그냥 여기에 있는 add를 써요. 보이시죠? get은 여기에 있는 find를 써요. 보이시죠? 그럼 똑같은 건데 왜 다시 만드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얘는 이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혹시 만약에 얘가 바뀌더라도
얘가 만약에 find s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find s라고 바꾸면 되죠. 그러면 실제로 100개나 되는, 이거를 사용하는 100개나 되는 프로그램은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객지장 프로그램 할 때 요령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다음 학기 정도에 배울, 이걸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왔으니까 설명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 그래서 어쨌든 보면, 트리맵 노드는 find하고 add로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트리맵 메인은 어떻게 돼요? 트리맵을 쓰고, 그죠? 트리맵을 쓰죠. 트리맵에서 add하고 get을 쓰죠. 그죠? 뭐, 이런 소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걸 짜라고, 디자인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트리맵이 있고, 트리맵 안에서, 탑노드라는 게 있죠. 탑노드가 어떤 거죠? 트리맵 노드형을 가지는 변수죠. 탑노드가 있고, 이 안에 add와 get이 있다. 그쵸? 그리고 이 add는 여기서 탑노드에 있는 add를 콜하고, get은 탑노드에 있는 find를 콜한다는 거를 만약에 알기만 하면, 나머지 프로그램 짜는 건 문제가 없겠죠. 좀 중요한 거 하는 거죠.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디자인한다고 보면 이름이 이거고, 그 다음에 find가 있고 get이 있고, find가 있고 add가 있고, 두 개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나머지 것들은 뭐죠? 그 개발자가 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름이 이거고, 이 안에 find가 있고 add가 있고, 또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여기 또 트리맵이 있고, 트리맵은 트리맵 노드형을 가지는 변수 탑노드를 선언하고, 탑노드에 add와 선언하고, 거기 보면 add와 get 메소드가 있고, add에서는 탑노드에 add를 콜하고, get에서는 탑노드에 find를 콜한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나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런 거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가 구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 알면 되죠. 이해했나요? 그렇게 알고 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 선언해서 그냥 add하고 get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소스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앞에 거를 좀 설명하려고 예쁘게 만든 거고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트리맵이라는 게 있죠? 맞죠? 그 다음에 트리맵 노드라는 거 있죠. 메인은 이제 굳이 표현할 필요 없죠. 그건 사용하는 거니까. 트리맵이 있고, 트리맵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트리맵에서는 트리맵 노드형을 가지는 탑노드라는 것을 생성하죠. 맞죠? 그 탑노드는 얘를 가리키죠. 그 트리맵은 add가 있고 get이 있고, 트리맵은 add가 있고 find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것에 대한 키가 이런 게 있고, 요거는 요런 걸 가진 노드가 두 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요걸 갖다가 요걸 뭐라 해요? 클래스라고 그러죠. 클래스 이름, 데이터, 메소드. 클래스 이름, 데이터, 메소드.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요걸 보고서는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나? 가볼까요? 자, 트리맵 노드. 이거는 됐고, 이거 됐죠? 그 다음에 탑노드 명시돼서 쓸 수 있죠? 그 add 쓸 수 있죠. get 쓸 수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요거를 갖고, 자, 뒤로 갑니다. 요거를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갖고, 뭐를 짤 수 있어요? 요거를 짤 수 있죠. 여기, 요 이도 명시되어 있고, 요것도 명시되어 있고, 요거는 뭐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find, get. 요거를 위한 함수들이니까,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죠? 어때요? 자, 중요하죠. 지금 이러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이거 갖다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실제 요거를 갖고 개발자들이 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요런 다이어그램만 갖고 뭐를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짤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구성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메인에서 애드를 콜하면 애드에서는 뭐를 콜하고 뭐를 콜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뭐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함에 있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만 있으면 실제로는 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99%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 실제로 요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아마 보시면 이해는 하실 것 같고요. 요걸 보시면서 요거 갖고서 그럼 어떻게 짜나 한번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짜보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그죠?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수적 설명으로 클래스를 표현할 때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변수 이름까지 다 타입까지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바 코드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요거는 이제 클래스와 관계에 대한 거니까 요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쳐서 한번 돌려보시고요. 잘 돌아갈 거예요. 잘 돌아가고 나면 이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요 두 가지 표현만 있으면 요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깨닫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좀 더 복잡한 형태, 다양한 연관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거 보시죠? 요거 하고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놓고서는 그거만 있으면 요것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요거 두 개만 표현되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요거 세 개가 다 표현되죠. 그래서 요것이 요 세 개의 프로그램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깨닫는,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요번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